뭐라고 하시냐면 의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와야지 내가 이렇게 정부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저 자리는 내가 차라리 가서 앉는 것이 아니 정부가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있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야. 그거 하라고 정부가 필요한 거야. 지금은 이렇게 말 그대로 다양성과 차이가 기본인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관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잘 파악해서 무엇이 말 그대로 공론인지를 찾아내서 그 공론을 실현해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야. 지도자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처럼 대중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똑똑해진 사회에서는 또 다양성과 차이가 기반인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들렸냐고 나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그 대통령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있을 때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거야. 지속적인 지수표가서 또 여성단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논의를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훼손되지 않고 실현하게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리더의 핵심적인 역할이야. 지금 그냥.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공론장과 수기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굉장히 저희 지금 많은 얘기들인데 핵심만 알려주시면 돼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공적인 과제를 공통의 과제를 잘 엮어내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토론을 통해서 잘 엮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엮어낸 것을 그냥 너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반영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가 아니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을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토론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토론하면 토론이 반영이 되는가요?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하고서 거기 토론회 한다고 하고서 한 말씀씩 하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이 반영이 돼? 반영이 돼서 그 반영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쇼야 쇼. 절차야 다. 근데 공론장은 본래 목적이 사람들의 의견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를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장은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권력을 형성합니다. 그럼 시민 권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권력, 무슨 국회의원 권력, 수직적인 권력은 잘 알아. 권력자야.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권력이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광의의 뜻은 뭐냐면 상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권력이라고 해요.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그 권력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미치면서 그 가운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요번 여름에 뭐 하지? 라고 하면서 논의를 하잖아. 그럼 제각기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생각이 다른 가운데 논의를 하면서 야, 거기 뭐 해외 좋다는데 해외로 가자. 라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 해외로 어디로 뭐 좀 시원한 데로 가. 뭐 히말라야 뭐 저 하다가 거기 너무 멀고 몽골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야 그거는 그러면 뭐 좀 싼 비행기 있다니까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하고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내용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요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무엇인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이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권력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시민사회는 어느 시민사회든지요. 또 다른 권력이 그것을 침탈하고 빼앗고 부숴버리지 않는 한 어디든지 존재하는 것이 권력 현상이야. 우리 전통 마을에서 동네, 마을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그 공간에서나마 무엇인가를 형성해낼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은 다 부순 거지. 다. 누가 다 가르쳤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르친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지 못하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공론장 관련해서 정 쓰다니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그거 행정에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 근데 우리 동네 문제야. 우리 동네 문제고 우리가 당연히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데 야, 이거 행정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행정에 그래도 얘기해서 돈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북한의 5담당제 얘기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정에 종속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이 원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권력이라고 한다고. 그런 권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못 느끼잖아요. 다 일 다니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공동의 문제는 다 그냥 누군가 해야 될 것, 행정이 해줘야 될 것이고 다 알고 나는 그냥 내 끼니 내 애들 케어하는 거 정도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삶의 폭이 협소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뜻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향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산왕산 문제도 있지만 아이가 뭐 도로 폭에 요즘에 도로 폭 좁히는 거 많이 해요. 다른 데서도 도로 폭을 좀 오히려 도로 폭을 좁혀야지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폭을 좁히고 뭐 안전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의견을 형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제도화가 돼야 되잖아. 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집행력을 갖게 되죠. 실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거든지 시민들이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하는 주제는 잘 들어보세요. 시민들이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하는 주제는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란 말이야. 우리들 문제이고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우리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그런가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용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돼? 잘 보세요.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어. 고양시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 문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전거 길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내용이 구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뜻과 내용이 형성이 되면 이게 그 자체가 법이나 제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기존에 행정체계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게 있잖아. 기존에 도로와 관련된 또 소각장 관련된 법이라는 게 있죠. 소각장 관련된 법이 있어. 그 절차가 엄청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형성한 내용과 이 내용과 같을까 다를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 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 법률로 만들어지고 법률 중에 좋은 것들이 걸러져 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서양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덜렁 만들어졌어. 어느 날. 다 알죠? 여기부터 모르는 얘기가 잘 안 돼. 19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만들어졌어.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전 처음 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덜렁 또 만들어졌어. 7월 17일인가. 그죠? 여러분 헌법 조문 몇 개인지 알아? 헌법 다 읽어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정상. 여러분 정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프랑스에 유럽에 있을 때 프랑스에 가보니까 프랑스 지금 지금 프랑스 법이 드골 이후에 이제 5공화국 헌법이 이제 걔네들의 기본적인 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1791년에 처음 만들어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2년 지난 다음에 프랑스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대 헌법의 효시야, 효시.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헌법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 걔네들 이렇게 헌법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자기네들 헌법이래 지금. 우리 식으로 치면 제1공화국을 헌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프랑스 1791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헌법은 뭐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1789년 8월 달에 나온,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선언, 소위 말하는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인권선언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15개 조항인가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5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함부로 재산을 빼앗지 마라. 재판 없이 사람을 처벌하지 마라. 그리고 차별하지 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마라. 다 그런 내용들이야.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게 있잖아요. 그 10개 몇 개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다 생생한 역사적인 경험을 다 담고 있는 얘기들이야. 실제로 프랑스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에 수없이 많은 글쟁이들이 글 잘못 썼다고 다 모가지가 다 달아났어. 그리고 귀족들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있었다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권선언이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헌법을 만든 사람과 그 헌법의 내용은 일치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헌법을 어떤 놈이 만들었어?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달 반 만에 만들었어. 그것도 아주 똑똑한 그 유진호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헌법들을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잘 만든 헌법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바이마르 헌법하고 그다음에 미국 헌법하고 몇 개의 헌법을 쫙 골랐어.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헌법을 만든 거야. 1948년 5월 말에. 그리고서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발기인을 모집했잖아요. 제 1차 국민 투표 총선을 했잖아요. 총선 5월 10일 날 했잖아요. 48년. 원래 국가를 만들려면 발기인이 있어야 돼. 우리 정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야. 하나의 법인이야. 법인이야. 그래서 저 법인은 필요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야. 저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야. 언제든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간 발기인을 5월 11일 날 모아가지고 했어. 근데 원래 200명 모으려고 그랬는데 2명이 빠졌어. 그죠? 왜 2명이 빠졌어? 우리 안 해. 우리 남북통일 안 하면 안 해.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 2명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200명이 안 채워졌어요. 초대 국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국회 이제 개원한다고 5월달에 이제 5월 말일날 갔더니 유진호라는 사람하고 등등이 만든 헌법이라는 걸 딱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헌법 초안이라고. 응?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해 달라는 거야.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 그리고서는 6월달하고 7월 초에 이제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를 하면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만들려면 국가를 만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는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해야지 조직이 만들어지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정관을 누구도 안 만들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정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조문 이제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2가지만 가지고 연락을 쌓았어. 나머지는 잘 몰라. 뭐 기본권이 어떻고, 뭐 여성의 권리가 어떻고, 뭐 복지가 어떻고 그런 건 다 모르는데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거는 거기에 아주 예민한 놈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미국식 대통령제로 하자라고 하는 이승만 파들하고 내각제로 하자라고 하는 파들이 있어서 충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벼졌어.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타협이. 또 하나는 인민으로 할 것이냐, 국민으로. 초안에는 인민으로 돼 있었어.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 원래 인민이라고 하는 것과 국민이라는 것 의미가 좀 달라요.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자연인이었었다가 국가를 건설하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건설돼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국민이야.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디가 맞아? 인민이 맞지. 근데 그래서 초안에는 인민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인민이라는 말 누가 썼어 벌써? 북한에서 썼어. 북한에서 48년 3월 달에 요것들이 헌법을 먼저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 인민이라고 썼어. 북구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7월 초에 이제 이렇게 초안 검토안이 나와가지고 7월 17일 날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이 이게 내 헌법이 아닌 거지. 우리가 있잖아요. 130개조야 헌법이.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헌법은 크게 두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헌법은 뭐냐면, 제가 프랑스 헌법을 얘기한 것처럼,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헌법이야.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라고 한 약속이 헌법이야. 근대 헌법이야. 민주주의 헌법이야.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은 어떻게 뽑고 뭐 국회의원 그거는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들이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속적인 내용이야. 오히려 제 얘기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게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게 통치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만 있는 줄 알아. 이게 본질인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헌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건설됐다고 그랬죠. 국가가 건설되면서 그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집행부라고. 그렇잖아요. 집행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잖아요. 집행부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면 안 돼. 집행부는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것들 중에서 제도화된, 의회를 통해서 제도화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국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통치의 기본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 권력이라고 말하자면. 집행 권력은요, 법적인 자율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라가 있잖아요. 국가가 덜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막 혁명, 뭐 구테타 이렇게 가면서 이게 국가 이꼴 집행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국가 이꼴 대통령의 집행기구로서의 정부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저기다 쳐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요 아직도 의회라고 하는 것이 민의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해. 제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의원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야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의원 같은 거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참 현실을 반영한 얘기이긴 하지만 진짜 깝깝한 얘기지. 내가 그래서 야 바보야 그건 부차적인 일이지.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뭔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지. 왜 그 집행부 견제하는 것만이 역할이야. 집행부 견제라고 하는 것은 묘한 뉘앙스가 있어. 그 안에는. 같은 당이면 견제 안 해. 다른 당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정당 역학이 관철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통 속에 저를 뽑아준 거는 당이지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지가 공천을 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가지고 국민의 의사,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대부분 다 잘려야 돼. 그러면 자격이 없어. 그런 공간을 안 만들어. 그런 공간을 만들면 막 오히려 막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그래. 하는 놈도 있어. 아니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도를 만들자고 하면 말로는 야 우리가 그거 하는데 왜 만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서 그걸 민주적인 정당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론장에서는 인권을 담아낸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적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잖아. 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야 된다.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치주의적인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이 현재 있는 법과 제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그 제도이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면, 수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수기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야.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지네들이 의제 다 정하고 구성 다 정하고 절차 다 정한 상태에서 사람들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실제로 시민들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하고, 공론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공식적인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겠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그 제도하고의 굉장한 그 논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라고 하는 것과 기존 법과는 같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충분한 논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집행을 통해서 현실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기민주주의에서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수기민주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기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전체는 수기민주주의든 공론장이든 뭐든 다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 전복을 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야.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자들 있잖아요.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이 과정과 절차보다는 무슨 식으로 시민들의 권리 자체를 권력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야. 시민들의 요구 자체를 이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현재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현재의 법과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수기민주주의는 현재의 법이나 현재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대신에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제가 얘기한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막 단어를 막 갖다 써. 막 공론장, 수기민주주의, 차별민주주의. 정신이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론장의 특징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료에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8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간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왜 자료에 담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목만 담아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론장의 위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착각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있잖아요. 하는 뭐 신고리 오류코기 뭐 대입제도 관련된 공론장 뭐 공론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거는 공론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주제랍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원자력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고향 시민의 문제야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일산 동의 문제야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공론장은 있잖아요. 완전히 100% 공적인 과제 있잖아. 그러니까 사적인 과제가 있고 공적인 과제가 있어요. 비행기 뭐로 살 것인가? 이건 공적인 과제야. 그죠? 그리고 뭐 석유 시추를 어떻게 누가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거, 그건 공적인 과제. 우리가 관여해봤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전혀 빵%냐? 빵%는 아니지 예산을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에 그 자체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 공론장은 있잖아요. 명확하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론장은 자신의 문제와 분리된 문제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문제는 공론장의 주제가 아니야.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시에서 공론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야. 그건 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뿐이야. 우리는 동원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는 차고 넘쳐.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건 공론장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공론장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있어요. 저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적인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야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물론 우리 아이를 대학을 어디에 보낼지 이런 건 사적인 문제지. 그거 순수하게 사적인 문제는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 없지. 내 문제임과 내 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유 선생님의 문제이고 또 우리 우 선생님의 공동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우리 사회가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똥밭이 돼 있는데 똥치는 생각을 안 하는 거랑 비슷해. 우리 삶이 그래. 우리 삶이 참 이렇게 왜 여러분 GNP도 엄청 올라가고 그랬는데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OECD 꼴찌야. 왜 꼴찌일까요? 자살률도 1위고. 자살률 상징적이잖아. 자살률 1위에다가 출생률 꼴찌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 OECD 꼴찌고, 이게 상징하는 게 뭐야?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니까 우리는 사회가 너무 가난해.
국가도 부자가 됐고 기업도 부자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가난해. 사회가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 보세요? 사회가 가난해. 여러 나라에서 있잖아요. 삶의 질에 관한 등수를 매겨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수명도 우리나라가요 세계 4위야. 오래 살아. 한국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요 GNP도요 1인당 GNP도요 굉장히 높아요. 한 30이 이쪽 저쪽 할 거야 세계. 잘 사는 편이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삶의 질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표를 보여요. 사회적인 지표에서 핵심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몇 사람에게 시간과 재화를 제공했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꼴찌야. OECD 꼴찌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꼴찌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또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몇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이나 재화를 제공했나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에 관한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라도 우리들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겠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충분히 있다면 훨씬 더 그 불행의 정도나 위기의 정도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국가 목적을 가지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꼬링했어. 세계에서 무슨 5060 이런 나라 하여튼 들어가고 OECD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가요 더더구나 5천만 이상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7개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건요 부국강병이잖아. 우리나라가요 세계 군사력 순위가 몇인지 알아요? 4위라기도 하고 6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주변에 중국 정도 빼놓고는 제일 세. 근데 부국강병의 꿈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성공했어.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꼴찌야. 더더구나 젊은이들은 꼴찌 중에 꼴찌. 젊은이. 그래서 헬투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냐?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 너무 경쟁이 심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치이고 또 갑질당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경쟁이 심한 사람. 그걸 전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주체,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와 기업은 존재하고 그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국민들은 존재하는데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주체들의 역량은 지극히 낮다라고 합니다. 왜 낮으냐? 국민성 때문에 그러냐? 국민성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국민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벌지만 훨씬 더 써야 될 돈이 많아졌어요. 부동산이 막 몇 억 번씩 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 그리고 뭐 애들 학교 보내려면 애들 있잖아요. 대학까지 보냈는데 놀랬는데 3억 얼마가 된대. 이제 옛날에 1억 얼마가 된다고 그랬는데 3억.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애가 자산했었는데 지금 애를 낳으면 애가 부채래 부채. 그래서 미리 지금 한 명 낳으면 3억 얼마고 2명 낳으면 막 7억 얼마가 되는 거야. 그 짐을 누가 짊어지려고. 그 다음에 물가도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엄청 옛날보다 많이 벌지만 이게 금방 사라지는 거야. 여기 모일 공간이 없어요. 모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운동 시작하고 이게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시민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당시에 뭐 이렇게 뭐 환경운동연합도 만들어지고 뭐 무슨 그때는 사람들이 회비도 내고 모임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비 내는 사람 별로 없어. 회비 10,000원짜리 내기가 겁나는 거야. 응? 그리고 회합도 잘 안 이루어져. 각박해진 거예요. 삶이 굉장히 각박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조금 들어왔어도 이게 이렇게 동네에서든 집에서든 머물렀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갔는데 지금은 싹 들어오면 싹 나가. 싹 들어오면 싹. 그러니까 이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계속 뭔가를 벌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부유해진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더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영향력이 이 고갈되어 가는 거지. 이게 고갈되면요, 그 다음에는 뭐만 남냐면 여러분 사회가 고갈되면 뭐가 남는 거냐면 국가 권력만 남는 거예요. 자본 권력만 남는 거예요. 나치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치즘이 남의 얘기가 아니야.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합했을 때, 시민 권력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게 나치야. 그게 전체주의예요.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그 연구한 결과는 명료하다고 저번 기본교육할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국가, 번영하는 나라 행복한 국가는 원리가 딱 한 가지야. 어느 나라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막론하고 원리는 딱 한 가지야. 국가가 번영한과 동시에 국민도 행복한 나라는 시민 권력이, 시민사회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또 국가가 시민사회와 힘의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번영하고 또 국민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한쪽 힘만 있는 나라는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시민사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조차도요, 이게 권력운동 비슷해졌어요. 그죠? 이게 뭐 정치권하고 다 대부분 다 유착된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중앙에 있는 것들은. 내가 참여연대 작년에, 지난달에 나온 그 보고서 이름이 검찰 보고서요, 검찰 보고서. 참여연대가 지금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게 무슨 그 야당하고 뭐 거의 역할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주민운동 하는 분들 많죠? 주민운동이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어. 주민단체들이 용역받아가지고 용역 실행하는 정도로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 하나는 시민사회 자본이 없어. 돈을 안 쉽게 말하면 돈과 시간을 내야 되잖아. 근데 돈과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거듭하고 이제 원래 이렇게 아전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행정에 아전으로 시작한 단체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별로 없을 거야. 여기는. 근데 이렇게 아전 조직으로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딱 광고에서 딱 나오면 알아서 이제 시민들한테 쫙 시장님께서 쫙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아전들이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쫙 있는 관리들이 있으면 관리들이 피를 안 묻혀. 전통적으로 피는 누가 묻혀? 아전들이 묻혀. 아전들이 쫙 하고 이 부전을 이제 받아 먹는 거야 이렇게. 부전을 안 주면 옛날에는 부전을 뜯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쫙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사회가 너무 고갈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의 역량이 모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전부 이렇게 행정에 줄 서서 연명하려고 하는 노력들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회사에 그 목매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나 조직도 왜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단체장 바꿔가지고 한번 단체장이 한번 바뀌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일자리가 다 없어져. 이런 일 반복하고 있죠. 지금 고향도 꼴을 보니까 비슷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시민사회야. 시민사회는요 가장 본질이 뭐냐면 공론장의 원리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 없는 것은 시민사회가 아니야.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성이냐?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인과 동시에 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자율성. 스스로 자기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자율성. 외부적인 억압과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이 한 측면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스스로 형성해내기 위해서 내부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때 자율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율성은 공론장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공론장의 단위는 뭐냐면 여러분 공론장에 쓰이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공론장의 유일한 도구는 뭐예요? 말이잖아, 말. 의사소통이잖아요. 공론장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공론장은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죠. 공론장의 그래서 유일한 도구는 말이란 말이야, 말. 물론 그 비언어적인 것도. 근데 여러분, 공론장의 유일한 도구가 말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의사소통은요, 의사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의사가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가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상대가 얘기한 것을 내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 그 얘기는 상대가 말하는 가치와 내가 말하는 가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한쪽이 한쪽을 지시하는 거야. 그건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 이해가 되죠? 왜 사람들이요, 공론장의 주체는 단체인가요? 공론장의 주체는 집단인가요? 공론장의 주체는 개인인가요? 라고 물어요. 공론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입출입이 다 가능하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과 함께 공론장은 참여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야. 단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고 공론장은 한 사람이 주체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공론장을 만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개인도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단체 대표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론장의 단위는 개인이야. 그리고 그 개인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있어요. 상호주관성, 상호주체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상호주관성, 상호주체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판단도 하고. 그런데 그 엘리트주의 사회나 이전의 권위주의 사회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또는 내가 충분히 이 세상을 이성을 통해서 혼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 주지주의라고 유식한 말로. 인간이 이 두뇌를 사용해가지고 세상을 잘 알 수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 그런데 그게 다 뻥이라는 거야. 진리는 누가 개인적으로 똑똑한 놈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다 드러내놓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럴 때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예요. 근데 저기서 상호주체, 상호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기를 하면서 나의 한계도 동시에 발견하는 존재라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의견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얘기가 깊어지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재구성된다고. 사람의 사고가 재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구성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야. 저 말이. 사람은 언제든지 상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늘 변화 가능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존재이고 상대 역시 그렇게 재구성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얘기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죠.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자기 얘기를 상대한테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확장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점에서 개인과 동시에 상호주관적 주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인 주체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공론장에서는 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기가 없는 공론장은 공론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 공론장에서 이 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조금 해주는 게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쓸게요. 이게 여러분들 자료는 없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합의, 컨센서스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합의가 쉬운 문제도 있지,
응? 아주 쉬운 문제도 있죠. 여러분 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정부에서 돈 주는데 그 돈 어떻게 나눠 쓸 건지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다가 적당하게 나눴으면 되잖아요. 그 돈을 저한테 내라고 하면 싸우겠지. 근데 어쨌든 남이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티격태격은 좀 하다가 합의가 되죠. 왜냐하면 그 심각성의 정도가 별거 아니야. 내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뭐 소각장 문제다. 소각장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무슨 시설을 하는데 이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호 주관적인 주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용을 형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토론과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공론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측위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토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토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뭘까요? 잘 생각해봐.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토의를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른 존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체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현대 사회일수록 다양성과 차이가 기반인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고향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 또 거기서 100m 떨어져 있는 사람 500m 떨어져 있는 사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 또 애 있는 사람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또 그 주변에 이렇게 주택에 사는 사람 의견이 달라 실제로. 애 있는 사람 훨씬 더 민감해. 그리고 또 아주 최근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정하게 보상을 좀 받아. 근데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개털이야. 보상도 못 받고 우리나라 법이 골 때려. 그리고 소각장 만들면요 300m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져. 301m면 보상을 못 받아. 왜 못 받아? 그러면 몰라. 몰라. 법이 그렇게 돼 있대. 근데 그 법이 골 때려요. 골 때리는 법이야. 데모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바뀔 수 있는 법이야. 여러분 밀양 송전탑 알죠? 밀양 송전탑 사태 많이 들어봤죠? 밀양 송전탑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밀양 송전탑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송전탑 있잖아요. 송전탑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좀 한 50m 정도 돼. 154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조금 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게 이제 365라고 하는 365 맞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 여러분 여기는 별로 없어. 포천 정도 가면 754라고 있어. 753 진짜 753가 그래요. 7자의 앞에. 근데 그건 한 100m 돼. 100m.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저기 어디야 이제 그 원자력 나오는 신울진으로부터 이렇게 산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송전선을 놓으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그 하다가 이제 밀양에 딱 걸린 거야. 그 밀양 그 시골에 있는 마을 평반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의 10년 끊었어요. 제가 거기 수도 없이 갔었는데 근데 하여간 그 전에는 송전탑이 이렇게 송전선이 가잖아? 그럼 송전탑을 놔야 되잖아. 송전탑 A에서 송전탑 B까지가 500m 정도 돼, 평균. 근데 송전탑 놓는 자리는 송전탑을 놔야 되잖아요. 거기는 보상을 해서 땅을 사. 한전에서 사. 근데 문제는 요 송전탑 선화지라고 그래, 선화지는 땅을 안 사. 대신에 25%에서 29% 정도를 보상해줘. 왜냐하면 여기 송전탑 지나간다고 하면은 막 반대하고 뭐라고 해. 사람들이 싫어해. 765는 있잖아요. 비 오는 날 귀신 소리다. 귀신 소리.
포천 가면은 들을 수 있어요. 포천에 산정호수 있는데 769가 있거든. 한 100m가 넘어. 어마어마하게 커요. 뺑 소리가 나고 불이 파짝파짝파짝. 실제로 765가 76만 이렇게 되는 거야. 볼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압이 세지면 로스가 적어진대. 그래가지고 한전에서는 그거 되게 이제 선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원자력 발전 한 데서부터 태백산맥을 타고서 서울까지 이제 쫙 이제 가져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청 쪽으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경상도 일대를 쫙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밀양 송전탑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선화지 보상이 있잖아요. 선화지 보상이 이게 지금 이제 송전선이 이렇게 가잖아 지금. 송전선의 좌우 3m까지만 보상이 됐어. 3m. 왜 3m야?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3m까지는 흔들린댔어. 전선이 흔들린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3m까지는 보상을 해준 거야. 근데 밀양 송전탑 싸움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홀딱 벗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바람에 이게 법이 바뀌었어. 송죽법이라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 송변전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라고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하면 이제 100m까지 늘어났어. 보상 범위가 100m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지역, 100m 안에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에 매입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원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100m에서 1km까지는 농산물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상법에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여기 예를 들면 소각장 짓는다. 그럼 주변에 주민들 보상을 할 때 마을 회관 같은 거 줘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 나눠는 못 준다고.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공공건물을 지어야지 10명이 100만 원씩 나눠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안 불법이야. 근데 이제 그 밀양 송전탑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50%는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놨어. 50%는. 이게 왜 웃기죠?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안 지키면 죽여, 깜빵에 가둬, 막 이렇게 하다 하는데,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요구를 하느냐, 어떤 의지를 모아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법은 원래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의 주인이 원래 시민들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은 좋은 법이어야 되겠어요? 시민이 만드는 법은 좋은 법이어야 되겠어요? 나쁜 법이어야 되겠어요? 이게 시민들이 법을 만들면요,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 뜻과 내용을 형성하고 그것이 제도와 과정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모두의 피해를 대가로 이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 제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 그 절차와 과정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당성의 핵심은 뭐냐면 포괄성과 공개성. 포괄성과 공개성. 포괄성은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 자기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꿍짝꿍짝 하고 있을 때 반대할 수 있고 비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 다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포괄성.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모두 공개돼야 돼요. 그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시급한 위험성은 사라질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뭐냐면 정말로 좋은 법이 만들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거지.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뇌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인간의 이 뇌를 인간의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영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뇌에 두 가지 회로가 있다는 거야. 1차 회로, 2차 회로. 1차 회로는 뭐냐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뇌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탁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하는 거.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탁 드러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숙려성이 없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늘상 해왔던 것을 표현해내는 뇌가 있고,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은 고민을 하면서 형성되는 뇌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야. 이제 2차 회로라고 해요. 그 2차 회로가 존재한다는 거야. 많은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간 뇌에 이렇게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뇌 그 프로세스하고 숙고를 통해서 나오는 프로세스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숙고하는 뇌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아프잖아. 토론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평상시 쓰지 않았던 뇌를 쓰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띵띵 아프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그래서 훨씬 더 보편적인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내용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욕하거나 의회를 욕하는 거 쉽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건 뭐야?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제일 무섭지. 네가 해봐라고 할 때 나만 좋게 하면은 그건 땡이야. 다음부터는 안 시키지. 차라리 원래 네가 했던 대로 이렇게 돼. 잘 만들어야 되잖아. 훨씬 더 잘 만들어야지. 제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공론장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갔던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연천 공론장이나 의정 공론장. 그 공론장이 잘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시장이나 의회나 이런 애들이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걔네들이 탐복한 거야.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왜 모를까요?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우리 스스로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잠재력이 어떤지를 몰라.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오고 지금도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사람들한테 잠재력은 충분하고 얼마든지 역량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무능하다고 각인이 된 거지. 우리는 그런 거 못해. 정부가 알아서 해주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뭘 해. 우리는 모이면 싸우기나 하지. 정말로 모이면 싸우기만 할까요? 제대로 모이면 싸움도 하지만요, 싸우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은요,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왜 의정부에서 소각장이 A, B, C, D 중에서 A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A로. 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A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A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왜 A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네 지역으로 소각장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네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환경성, 건강성, 지역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장소가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네. 그 말이 이해가 돼. 우리가 한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도 니네가 뭐 예를 들면은 십자가를 짓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당국이 행정이 반드시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을 이루게끔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공론장이야. 그런 경험을 해야지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너무 폭이 좁게 살아. 원래 폭이 좁게 살았던 게 아니야, 우리들이. 그냥 일터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하고 기껏해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 정도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웃이나 동네라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공간을 다 누가 채우냐면 다 행정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공동체 사업 박원순 시장이 연락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딱 끊기면서 싹 사라졌죠. 그런데 뭐는 남았는지 알아요? 마을 공동체 관련된 예산은요, 그 과제는요, 다 행정에는 다 남아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직영으로도 하고 그래. 행정의 규모는 계속 커져요. 우리나라 행정은요, 단 한 번도 6.25 때를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요. 시민 역량이 커진 게 아니라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끊기니까 시민들은 다 깨갱인데 행정은 더 커져. 그 업무를 행정이 포괄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나마 이제 뭐 협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직영으로 한대. 왜냐하면 노하우가 뭔지 파악했어. 이것들이 이제 눈팅을 깠어요, 이게. 분위기를 딱 깠어.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옛날에 해왔던 거 뭐 약간 변형한 거고, 그 기술자를 몇 명 박아놓으면 대충 흉내는 낼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한 거지. 홀랑도 깎이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래? 자율성이 없어서 그래. 자율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론장의 특징이야. 그래서 공론장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공론장은 정리하자면 사적인 영역도 아니고 공적인 영역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얘기는 사적인 영역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공론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리고 공론장은 개인이 주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주체예요. 그리고 공론장은 그런 점에는 이제 상호 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론장은 자율성에 기반한 그 공간이야. 이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율성 민간 소각장을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 수 있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민간하고 협력해서 만들 수 있죠. 우리 민간 협력 관련된 법에 보면 있잖아요. 민간 협력이란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 구조와 운영 체계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간 협력을 하는 틀을 공공기관하고 같이 만들어 본 사람 있어요? 같이 만들어 봤어? 없어. 그냥 재원 지원하는 거지. 그리고는 과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율성이 없어. 자율성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행정기관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게 돼요.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고립돼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점점 행정에 의해서 포위되는 상황이라니까. 이 행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극히 사적인 아침에 뭐 먹을까 정도를 빼고는 북한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못 사는 나라만요 북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도 북한 사회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을 때는. 우리 사회가 점점 사회적인 영역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런 전체주의, 행정 독재주의 이런 나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론장은 반드시 수기를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요? 사고의 전환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이제 다음번에 공론장 설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할 건데, 공론장에서는 사고 전환을 어떻게 그 사고 전환, thinking turning,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 설계의 핵심이야. 어떻게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공론장을 어디 가든지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상대는 당신하고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먼 사람을 먼저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소각장 문제라면 가장 소각장 문제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해요. 왜 부딪히게 할까요? 부딪힘 속에서 부딪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그렇죠? 부딪혀야지 부딪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딪힘의 내용이 논의 주제가 되는 거야. 소위 쟁점이라고 하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저는 물리학은 잘 모르고 우리 의장님 물리학 뭐 부딪히라지 거기서 뭐 쏟아져 나온다며. 예? 물리학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입자 가습기 같은 거 막 때리잖아요. 부딪히면 뭐가 나오죠. 뭐 힉스 입자 같은 거 막 나오죠. 하시죠. 그래, 부딪힘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도요, 부딪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구성을 해도요, 부딪힐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돼. 그럼 부딪히고 싸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싸우고 끝나. 가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성을 하는데요. 소각장 문제가 있어. 소각장 찬성하는 놈 10명, 반대하는 놈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논의하시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그냥 종말을 예견한 구성이야. 그 무식한 구성이야. 그거는 물질에 기반한 구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에 기반한 허상으로 구성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사람들은요, 너 찬성해 반대요 라고 하는 무식한 질문을 하면 입장 하나를 선택하긴 하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그 소각장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세상 80억 인구를 남성과 여성만으로 딱 갈라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나? 다 돼요?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성과 여성 성기 하나를 가지고 살아? 아니잖아. 자기 삶의 역사에 다 있는 것처럼 소각장을 가지고 보면요, 찬성과 반대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이면 반대하겠다. 부터 나는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 나는 반대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찬성하겠다.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입장만 해도 수없이 많은 입장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다 무시해버리고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논의구조를 짜면 그거는 시작부터 완전히 망쳐드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라고. 그게. 네? 그렇게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로 공론장을 구성을 하면요, 그걸 구성할 필요도 없어. 제대로 개방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겨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논의 기회를 주면요, 사람들이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구조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니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공간이 제대로 된 공론장이고,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공론장이 언제든지 합의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공적인 문제는 합의 지향성을 갖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잖아요. 합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 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론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오면 수기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키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점에서 보니까 이제 토론회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좀 느낌이 와요? 네. 두 사람밖에 이해를 못해서 아직도 토론회하고 좀 다르죠? 네. 이해가 가셨죠? 네. 네, 이해가 가셨으면 이번 시간은 성공한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